프로세싱을 키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떠요.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 메모장 같은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재생 버튼 있죠? 요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버튼이에요. 근데 지금 코드를 아무거나 쳐가지고 에러가 뜬 상태고, 그 다음에 요 런 버튼을 눌렀을 때에 요 코드의 결과가 캔버스라는 창으로 떠요. 그러니까 요 캔버스라는 창이 결국엔 마지막 결과인 거겠죠. 그리고 요 캔버스를 끄려면 옆에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포인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포인트 20,20에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포인트가 여기가 0,0이고요. 요 점이 0,0이고 여기가 20,20이겠죠.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찍혔죠? 점이 작게 찍혔어요. 20,20에. 그 다음에 제 끝에다가 항상 세미콜론 붙이라고 이야기했죠. 글씨가 너무 작은데 글씨를 좀 키울게요. 이번에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이라고 치고 어디를 이어볼까요? 10,50에서 90,50에다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10,50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80,50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선이 이렇게 쭉 그려지겠죠? 다시 실행을 하면 포인트 하나가 여기 20,20에 찍혀 있고 라인이 10,50이랑 80,50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캔버스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그림도 못 그리겠죠? 이거 하나가 좀 아이콘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캔버스 사이즈를 키워주려면 맨 윗줄에다가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값을 두 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입력값은 캔버스의 가로 크기, 두 번째는 캔버스의 세로 크기. 400,300이라고 했어요. 캔버스가 이렇게 커졌죠? 400,300. 렉트 한번 그려볼게요. 네모, 렉탱글. 화면 중간에다 그리려면은 화면 중앙 좌표가 몇이죠? 200,150이겠죠? 200,150에다가 가로로 200, 세로로 100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점이 200,150이겠죠? 그리고 가로로 200, 세로로 100짜리의 렉탱글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일립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아래다가 마찬가지로 200,150, 200, 200, 100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립스를 이렇게 그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그린 도형이 가장 위에 그려져요. 보이시죠? 만약에 이 일립스를 렉탱글 위에다가 넣으면 일립스가 뒤로 가겠죠? 이게 바로 순차적인 실행이에요. 처음에 코딩 배울 때 procedural execution, 순차적인 실행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게 그냥 순차적인 실행이 그냥 이런 건 거죠. 라인 바이 라인, 라인 순서대로 그렸을 때 마지막에 그린 결과가 가장 위로 올라온다. 이게 순차적인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일립스의 모드를 바꾸고 싶어요. 아니, 렉탱글의 모드를 바꿔볼게요. 렉탱글도 코너가 아니라 센터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 모드를 바꾸고 싶은 렉탱글 바로 위에다가 렉트 모드를 실행하시면 돼요. M자는 대문자라고 그랬죠. 렉트 모드. 그 다음에 센터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렉탱글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일립스가 뒤에 가려졌네요. 렉탱글 뒤에. 크기를 좀 바꿔볼게요. 잘 보이게.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렉탱글을 0,0에다가 50, 50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리는 렉탱글은 이제 센터 모드가 아니라 코너 모드로 다시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모드를 바꾸고 싶은 렉탱글 위에다가 렉트 모드를 한 번 더 실행하시면 돼요. 코너.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렉탱글은 센터로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렉탱글은 코너로 그리죠. 왜 그러냐면 렉트 모드라는 함수는 요 함수 밑에 있는 모든 도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렉트 모드 센터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함수가 요 렉탱글에도 영향을 미치고 요 렉탱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립스도 똑같아요. 일립스 모드 아래에 있는 모든 일립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센터로 그리다가 코너로 바꾸고 싶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일립스 모드 코너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 아래쪽부터 또 이제 일립스를 왼쪽 코너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죠. 요거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냥 바로 얘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색상 지정하는 거까지 배우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색상은 이제 도형의 색상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fill이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fill은 뭐 채우다라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fill이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거기에다가 0이랑 250 사이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0을 넣으시면은 fill 안에 있는 모든 블랙으로 채워주고 255 하면은 300으로 채워주고 125를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155 흑백으로 색깔을 이제 구성하고 싶기 때문에 픽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 제가 함수랑 명령어 두 개를 왔다 갔다 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똑같은 뜻은 아닌데 나중에 함수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건데 명령어가 이제 영어는 커맨드라고 하는데 명령어 안에 함수가 포함이 돼요. 함수 말고 나중에 연산자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들을 거고 명령어 중에 하나가 함수입니다. 이런 이렇게 어떤 명령어를 쓴 다음에 바로 레고닥을 하면 이건 대부분 다 함수라고 보시면 함수를 실행하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함수 배우실 때 좀 더 자세하게 해요. 방금 흑백으로 색깔 지정하는 거 같아요. 하나로 지정하려면 입력값을 3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0과 255 사이에 입력값을 3개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3개의 입력값은 순서대로 레드, 그린, 블루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55, 0, 0을 하면 첫 번째 숫자가 이제 레드이기 때문에 색깔이 레드입니다. 0, 2, 5, 0이면 레드, 그린, 두 번째는 그린이니까 그리고 그린 색깔이 지정이 되고 색깔이 0, 0, 2, 5 하면은 블루가 됩니다. 2, 5, 2, 5, 2, 5 하면 레드, 그린, 블루가 다 맥시멈 이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 모니터는 그냥 신호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빛이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색깔을 섞을수록 점점 밝아지고 근데 RGB, 레드, 그린, 블루는 빛을 3원색이잖아요. 빛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단위 색깔 중에 한 가지인데 그 단위 색깔을 다 만들고 섞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색깔을 지정을 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릴 수는 없겠지만 똑같이 모사를 당연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연습 삼아서 내 얼굴이 더 생각하고 한번 기본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보시면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일립스 또 얼굴을 그리고 이곳에 200 제 얼굴 색깔은 요 일립스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아까 fill이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fill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꾸고 싶은 도형 바로 위에다가 실행하시면 돼요. fill 빨간색이고 255 영만
그러면 제 얼굴이 벌겋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을 가지고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입은 한, 무엇이 될까요? 200, 200. 그리고 50. 이거를 센터로 그리면은 입처럼, 좀 더 입처럼 보이겠죠? 렉트, 모드, 센터. 입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저는 얘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 렉탱글 바로 위에다가 B를 실행하시면 되죠. 그 명령 요 하면은 1, 0, 0, 요를 하면 입이 파란색이 됐죠. 근데 계속 RGB 이렇게만 쓰실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런 흰색 이런 거 쓰고 싶다 하면 RGB 값이 뭔지 잘 모르죠.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여기 툴스에 가시면은 컬러 셀렉터라고 있어요. 여기 가셔서 내가 원하는 요 슬라이더 색상 슬라이더를 움직이셔가지고 누런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누런색에 대한 RGB 값이 여기 나와요. 요거를 그대로 복붙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그러면 요 색깔대로 얼굴이 바뀌었죠. 요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얘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주황색. 25, 178, 10이네요. 25, 178, 10. 네. 입이 주황색이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걸 가지고 간단하게 얼굴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스마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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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커맨드 Z 누르시면 돼요. 제가 다 지웠어요, 실수로. 근데 다시 되돌리기 하시려면, 스페이스바 왼쪽 커맨드 있죠? 커맨드 Z를 누르시면은, 이제 되돌리기가 돼요. 네. 컨트롤 Z 하시면 돼요. 맥에서 커맨드 모시기는 다 대부분 윈도우에서 컨트롤 모시기라고 하시면 돼요. 컨트롤 A, 커맨드. 그리고 이 마우스로 실행 버튼 하는 거 계속 여러 번 실행 버튼을 누르실 건데 몇백 번도 더 누르실 거예요, 이제. 마우스로 누르는 게 번거로우시면 커맨드 R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런의 단축키인 거죠. 커맨드 R. 그리고 코드를 조금 바꾼 다음에 커맨드 R을 또 누르시면 이전 캔버스가 없어지고 다시 떠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커맨드 R을 또 누르면. 렉탱글, 일립스, 뭐 라인 요거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기 여기 레퍼런스 사이트 있죠? processing.org에서 제가 아까 레퍼런스 사이트 보여드렸는데 레퍼런스에 오셔가지고 2D primitives, 2D 기본 도형을 보시면 여기에 다른 도형도 있어요. 여기 라인이랑 방금 배웠던 라인, 포인트, 렉트, 일립스 이게 있죠? 이거 말고 뭐 아크나 트라이앵글, 커브가 있는데 아크는 처음 쓰시기에 좀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거는 부채꼴 그리는 도형. 그리고 커드는 점 4개의 좌표를 써가지고 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사각형 그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커드를 쓰시면 되고, 아니 트라이앵글 삼각형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예제가 나와있죠. 아까 커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립스랑 렉탱글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부족하시면 이 도형도 한번 써보세요. 트라이앵글 쿼드. 제가 5분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시면서 안 되는 건 주문하시고요. 기본 도형이 너무 쉽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너무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크도 한번 써보시고요. 아크 쓰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크는 일립스랑 쓰는 게 비슷한데 나머지 그 시작되는 각도와 끝나는 각도 두 개를 더 입력을 하셔야 돼요. 단위는 일반 그 디그리, 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파일을 기준으로. 그냥 기본 도형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세션도 커브를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 커브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네, 그러면 하시던 거는 잠시 멈추시고,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실 때는 여기에 파일 누르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돼요. 세이브를 눌러서 데스크탑에 뭐 본인 이름으로 폴더 만드셨죠?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위크 1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그 경로로 가보시면, 이 위크 1, 방금 제가 지정한 그 이름이 저장이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 있고 거기 안에 pd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이 pd가 제가 방금 작성한 이 코드 파일이고요. 폴더는 얘는 스케치 폴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로세싱 프로젝트를 하나 저장할 때마다 이런 스케치 폴더 개념으로 폴더 개념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파일을 어, 제가 올리라고 할 거예요. 과제하신 거를. 올리실 때, PDF 파일만 올리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스케치 폴더 요 전체를 압축해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했을 때도 문제가 없으니까. 압축하는 방식은 우클릭하고, 압축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압축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압축 파일 하나 생기죠. 요거를 나중에 과제를 제출을 하실 때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압축을 해서 올리시면 돼요. 스케치 폴더 통째로 PD만 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 저장하실 때 한글로 저장하시면 저장해도 관계는 없는데 한글로 저장하시면 저장이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되도록이면 영어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알파벳으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막 어려운 내용, 질문. 네, 감염을 해야 돼. 감염을 해야 되고, 어, 그러게요. 그게 이제 3.0 정도 됐으면 그 좌표 나올 만도 한데, 좌표 그 플러그인이, 어, 나왔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풀. 아직 없네요. 없고, 만약에 그걸 보면서 하고 싶으시면은 그 그리드를 그냥 띄우셔야 돼요. 그리드 파일을 외부에서 갖고 와서 띄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드 없이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어차피 캔버스 사이즈가 뭔지 알잖아요. 바로 가백에 새로 흔들리니까. 그러면은 대충 처음에 반을 잡고요. 이제 400, 300이다 할 때 대강 한 이 정도에다가 어떤 일립스 하나 그리고 싶다고 해서 저는 중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X좌표는 뭐지? 중앙이 이제 여기 200,15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저는 200보다는 클 거고 150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분면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러프한 위치는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세 조정 같은 거는 뭐 여기로 조금 더 이제 이동시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코드의 구조를 지금이랑 다르게 하면은 마우스를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리스의 위치를.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방금 컬러 셀렉터 사용해가지고 색깔 지정하는 것도 봤었죠? 어, 네, 하던 거 마무리하시고 화면 볼게요. 지정하시고 색깔 지정하실 때 입력값을 하나만 넣으면 0과 255 사이의 숫자 하나만 넣으면은 흑백으로 되는데 숫자를 두 개를 넣으면 첫 번째 숫자는 이제 흑백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레이스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 숫자는 투명도로 인식을 해요.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0과 255 사이의 숫자를 넣는데 1에다가 125, 80을 하게 되면 125는 흰색이고 80은 이제 반투명한 것보다 조금 더 투명한 흰색이 대충 이런 색이 됐어요. 지금 그냥 뽀얀 흰색으로 보이시면 만약에 뒤에 어떤 도형이 있다고 그러면 뒤에 붙이겠죠. 반투명으로 투명한 흰색이 숫자를
셀에다가 두 개만 넣는 게 아니라 네 개를 넣게 되면 첫 번째 세 개를 RGB로 인식을 하고요. 원기를 인식을 하고 마지막 숫자를 수명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0, 2, 5, 0은 그림이죠. RGB니까 그림이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인식. 거의 투명색에 가까운 그림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색이 되겠죠. 그다음에 0, 0, 2, 5, 2, 5를 하게 되면 이거는 RGB니까 블루겠죠. 이제 B는 투명도가 맥시멈이에요. 투명도가 최대로 잘 보이는 거죠. 색깔이 최대로 잘 보이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이런 뚜렷한 파란색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255를 넣는 거는 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투명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형 그릴 때 기본적으로 화면 잘 보시면 외곽선이 있죠. 검은색으로 외곽선이 그려지죠. 근데 이 외곽선을 그리고 싶지 않을 때는 여기다가 노스트로크라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검은색 외곽선, 일리스를 하나 그릴 때 일리스 테두리에 이렇게 검은색 줄이 있잖아요. 얘를 없앨 수가 있어요. 혹은 그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스트로크를 다음에 명령어를 사용해서 스트로크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깔을 RGB 순서대로 써주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되겠죠. 스텝으로 색깔을 지정을 했어요. 외곽선의 굵기는 처음에 1픽셀로 디폴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요 외곽선을 굵게 하고 싶으면 스트로크 웨이트 W M자고요. 스트로크 웨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몇 픽셀의 두께로 그릴 건지 픽셀 단위로 써주시면 돼요. 스트로크 웨이트 습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일리프를 그리게 되면 그 일리프의 외곽선의 두께는 20픽셀이 됩니다.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요 알파가 적용이 돼요. 투명도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라는 함수에다가 숫자를 3개가 아니라 4개를 썼어요. 255, 00 한 다음에 150을 썼어요. 외곽선도 투명하게 표시하세요. 해볼까요? 마지막 렉탱글 요 입의 렉탱글 요거에다가 제가 외곽선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외곽선을 없애고 싶은 도형 바로 위에다가 노스트로크 실행을 하면은 얘는 이제 더 이상 스트로크가 없죠. 외곽선이. 노스트로크 말고 그냥 외곽선을 그려볼게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반투명하게 그려볼게요. 잘 안 보여요. 지금 외곽선이 그려졌는데 잘 안 보이니까 스트로크의 굵기를, 외곽선의 굵기를 스트로크 웨이트 가지고 한번 늘려볼게요. 10픽셀로 이렇게 두꺼워졌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도형을 그리고 색깔을 지정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요걸 안 알려드렸는데 백그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여기다가 써주면 좀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배경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경색을 좀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요 200 이렇게 됐네요. 근데 백그라운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백그라운드를 가끔 코딩하다가 맨 마지막 줄에 넣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렸던 게 다 가려져요. 백그라운드.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항상 코드의 맨 첫 줄에 써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 다음에. 네. 네, 그러면 기본 도형 그리고 색깔 지정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되는 과제인데, 왜냐면 팀원분들이 3명에서 4명 있죠. 팀원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각각 그러니까 만약에 1조인지 4명이 있죠. 4분이 한 장씩 이미지를 코드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이 4장의 이미지가 이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종의 스토리라고 하면은 거창하지만 뭔가 이어지는 이미지가 되도록 각각 한번 논의를 해서 만들어 보세요.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는 거니까. 한 조에 3분이 계신 경우에는 3장의 이미지가 되겠죠. 3장의 이미지가 이제 뭔가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연습 삼아서. 이전 기수들이 한 걸 보여드릴게요. 좀 잘한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스토리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어지는,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별자리를 그리셨어요. 이렇게 기본도를 가지고 이어지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4분이서 같이 한 거긴 한데 코드가 거의 비슷하겠죠. 코드가 거의 비슷해서 고민을 그게 막 크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동화를 그리셨어요. 기본도를 가지고 무슨 동화인지 다 아시죠? 이게 뭐였죠? 제목이? 동화. 아무튼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어지는 4장 혹은 3장의 이미지가 이어지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기본 도형 한번 그려보세요. 연습하시는 거니까. 네, 다음 주까지 조원들 같이 잘 합심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조금만 진도를 더 나가고 쉬었다가 할게요. 프로세싱의 기본 코드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작성을 했던 코드의 구조는 그냥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열을 했었죠. 그 코드의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스태틱한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태틱한 구조를 실행하는 스태틱한 모드가 되는데, 스태틱 모드에서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뭐 인덱스 모시기, 렉스 모시기, 라인 모시기 3개의 명령어 썼어요. 사이즈 처음 쓰고요. 그러면 그 4개의 명령어가 그냥 순서대로 한 번씩만 실행이 돼요. 스태틱 모드에서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는 정지에 있는 이미지만 복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 코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걸 스태틱 모드라고 하는데,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순서대로 한 번씩 쭉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그 결과 그 코드를 써서 이제 이미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이나믹 모드 코드를 짜면.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변화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하고 어떤 모션이 있는 코드를 짜기 위해서 다이나믹 모드 코드를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다이나믹 모드를 코드로 구현을 하시려면 2가지 프레임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셋업이라는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드로우라는 프레임이 필요해요. 셋업이라는 프레임의 역할을 처음에 역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셋업이라는 프레임 안에 코드를 넣으면 거기에는 최초에 한 번만 실행이 돼요. 원 버튼 눌렀을 때 셋업 안에 있는 코드를 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근데 드로우 안에 어떤 코드를 넣게 되면 얘는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셋업이랑 드로우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보이드라고 쓰시고 셋업 바로 옆에 있고, 아니면 이거 떡쇠 가루예요. 떡쇠 가루는 키보드에 그 대가로 있죠.
대괄호를 시프트를 누른다는 대괄호를 누르시면 컵대괄호를 칠 수가 있어요.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를 하면은 요게 이제 셋업이라는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 코드장 모양에서 이런 블럭이 있었어. 블럭 안에 또 블럭을 넣을 수 있는 큰 그룹자들이에요. 이게 그 셋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셋업이라는 프레임 하나 만들고 그 거기 안에다가 사이즈라는 명령어, 백그라운드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업 안에다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코드를 넣게 되면은 셋업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는 최초에 넘버스 리스트 최초에 한 마씩은 실행이 돼요. 사이즈 한 번, 백그라운드 한 번.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요. 그 코드의 흐름이 내려가서 올드 드로우라는 그 프레임이 그리고 바로 열고 닫고 스톱을 바로 열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필, 렉트, 리미트 세 개의 명령어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드로우 프레임 안에 있는 코드는 처음에는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필, 렉트, 리미트 세 개를 순서대로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또 실행을 해요. 필, 렉트, 리미트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필, 렉트, 리미트 계속 무한 반복해서 필, 렉트, 리미트 계속 실행을 해요. 이게 드로우 프레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 프레임, 드로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코드의 구조가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나믹이 돼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변화가 있는 코드가 되는 거죠.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셋업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프레임을 열고 닫고, 그 다음에 void draw for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왜 void가 들어가고 왜 괄호 열고 닫고가 들어가는지는 이제 함수라는 개념 배우실 때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 프레임들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셋업 프레임 안에다가 사이즈 400, 300을 실행을 했고요. 백그라운드 255, 255, 230을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드로우에다가는 fill 255, 255, 매트, 그 다음에 일립스를 그려볼게요. 일립스를 그릴 때는 일립스를 그릴 때 여기에다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마우스 X, 마우스 Y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50, 50을 하게 되면 너무 작구나. 뭐였지? 200, 150, 150. 렉탱글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일립스가 마우스를 따라다녀요. 일립스 XY 좌표에다 숫자를 써주는 게 아니라, 요 마우스 X, 마우스 Y를 쓰게 되면, 요 마우스 X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면, 마우스의 요 캔버스 위에서의 X 좌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Y는 마찬가지로 캔버스 위에서의 마우스 Y 좌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우스 XY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움직일 거예요. 세로가 움직이면은 가로가 움직이고, 가로가 움직이면 세로가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은 코드를 드로우 안에다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드의 흐름이 처음에 셋업 프레임 안에 있는 코드는 한 번만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최초에. 처음에 사이즈 실행되고 백그라운드가 실행이 됐어요. 사이즈는 가로로 400, 세로로 300의 이 캔버스를 세팅하는 명령어죠. 한번 실행했고, 백그라운드는 이제 배경색을 세팅하는 명령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최초에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드로우로 와서 fill, rect, ellipse를 실행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fill, rect, ellipse, fill, rect, ellipse 이걸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같이 변하는 거죠. 만약에 얘를 이 변화가 있는 코드를
변화가 있는 코드를 셋업에다 넣어 볼게요. 지금 이 두 개의 코드는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같은 위치에 같은 색깔로 그리는 건데 이 일립스는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일립스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셋업에다가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마우스를 움직여도 화면에 안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에 넌 버튼을 실행을 했을 때 사이즈 백그라운드 일립스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드로우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여도 그거에 따른 이동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이랑 드로우로 이루어진 다이나믹 모드로 보통 코드를 작성을 해요. 스태틱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제부터 잘 없으실 거예요. 정지해 있는 이미지를 그리실 때에도 다이나믹 모드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일립스를 이번에는 200입니다. 100, 100에다가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는 B를 한 0, 0, 6 됐어요. 두 개의 이제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에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입력값이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거면 다이나믹 모드 코드를 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원하는 도형을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점이 뭐냐면 얘를 먼저 한번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한 다음에 위에 보시면 스케치에 트위크라는 게 있어요. 트윅 모드를 실행을 하면 이 결과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숫자를 미세 조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형을 놓았을 때 그때 숫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직접 도형의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잔상이 남아요. 도형에 잔상이 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드로우라는 이 프레임의 속성 때문이에요. 요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또 실행을 해요. 그러면 도형의 위치나 크기가 변하면 이전에 그렸던 도형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잔상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잔상을 안 남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함수를 드로우 처음에다가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저장을 하고 트윅을 한번 해볼게요. 트윅. 그래서 렉탱글의 위치를 바꾸면 이제는 저기가 잔상이 안 생기죠. 잔상이 안 생기는 이유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처음에 백그라운드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복할 때 백그라운드를 한번 더 그려줌으로써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지워주는 거죠.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지워서 잔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맨 위에다 그려주게 되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매 그림 한 장 한 장을 리프레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리프레시가 안 되고 매 그림이, 근데 얘가 있으면, 얘가 드로우에 있으면 이제 매 그림을 매번 이제 드로우가 반복되면서 매번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백그라운드를 마지막에다 그리시면은 모든 그림이 다 가려져요. 이 위에 있는 렉탱글이랑 일립스가 백그라운드에 가려지는 거죠. 얘를 쓰실 때에는 백그라운드를 드로우 안에서 쓰실 때에는 항상 맨 위에다가 써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네, 스태틱 모드, 다이나믹 모드에 대해서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드로우가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빨리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지는 얘기를 설명을 안 드렸죠. 얘는 1초에 60번 드로우 안에 있는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드로우 안에 코드가 5줄이 있죠. 이 5줄을 1초에 60번씩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1초에 300라인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보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이 실행이 되는 횟수를 프레임 레이트라고 그래요. 프레임 레이트는 원래 영상 용어인데, 프레임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정지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1초에 정지해 있는 이미지를 여러 개를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빨리 돌렸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지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싱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는 걸 1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세싱의 프레임 1초에 실행되는 프레임의 비율은 이제 60인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의 비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셋업에다가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고 10으로 바꾸게 되면 1초에 이 5개의 코드가 10번씩만 실행이 돼요. 원래 60번, 디폴트인 60번이 아니라. 요거는 근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어쨌든 간 요거는 지금 크게 이렇게 아직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네. 전반부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뭐가 잘 안 된다든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스케치, 트위크. 없나요? 그 지금 켜신 게 프로세싱 2.0이거든요. 아이콘 동그란 거를 선택을 하셔야 3.0 실행이고요. 아래 그 마우스 아래 동그란 거. 그걸 실행하셔야지 트위크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질문하신 게 지금 프로세싱 보면은 그 컴퓨터에 두 개 버전이 깔려 있을 거예요. 하나는 2.0, 한 3.0인데 2.0은 아이콘이 네모나죠? 네모난 아이콘인데 여기에는 트윅 모드가 없어요. 변수 조정하기 모드가 없어요. 여기 3.0부터 변수 조정하기가 생겼으니까 그거 쓰실 거면 얘를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지금 보시면 3.0을 실행한 상태에서 2.0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이 안 돼요. 안 되고 3.0의 창 하나만 더 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프로세싱 앱 자체를 다 꺼야 되거든요. 다 끄는 그 창 하나만 요거 눌렀을 땐 창 하나만 꺼지는 거고 앱을 다 끄는 건 아니에요. 앱을 다 끄시려면 위에 프로세싱에서 퀵 프로세싱 있죠. 얘를 누르셔야지 앱이 전체가 다 꺼져요.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앱이 실행이 안 돼 있다고 이제 뜨죠. 아래 이 검은색 점이 찍혀 있는 것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앱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실행이 되는데 얘는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2.0을 키고 싶으시면 다 끈 다음에 다시 2.0을 실행하시면 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2.0을 하다가 3.0으로 가고 싶으시면 프로세싱을 완전히 다 닫은 다음에 그 다음 3.0을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끄시고 킥 프로세싱 하시고 다시 3.0을 실행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어디지? 잠시만요.
너무 앱이 많이 켜져 있어서 컴퓨터가 느리네요. 프로세싱 기본 구조까지 하고 저희 전반부 마무리했죠. 지금부터는 이제 변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변수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변수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메모리 양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양동이라고 부르냐? 먼저 요 램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램이 뭐냐면 그 램이 많이 달려 있을수록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8기가짜리 램이 2개가 붙어 있는데 왜 램 많이 붙을수록 노트북이 비싸지잖아요. 점점 상황이 높아지고 그 이유가 점점 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메모리 안에 보시면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를 저는 양동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램의 크기가 클수록 여기 안에 있는 양동이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의 개수가. 그래서 뭐 이 램이 많아지면 양동이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동시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료의 양이 많아지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게임이 빨리 실행이 되고요. 영상 렌더링을 빨리 할 수가 있고 워드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할 때에 끊김없이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램이 많아지면. 근데 이 램이라는 게 그래서 평소에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요. 운영체제가 맥이나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가 요 양동이 중에 몇 개를 워드에서 써라, 양동이 중에 몇 개를 게임에서 써라, 이거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는데 요 양동이 중에 하나를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빌려올 수가 있어요. 나는 나는 요 부분에 있는 양동이 쓸 테니까 운영체제 너 건드리지 마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변수를 선언한다 그래요. 요 양동이 하나를 빌려오는 거를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한다 그래요. 나는 요 양동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운영체제한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동이를 하나 빌려오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면 요 양동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막 넣었다 뺐다가 가져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문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양동이를 메모리로부터 하나 빌려올 때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때 요 양동이의 용도를 항상 운영체제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난 이 양동이에다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겠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때에 그 양동이의 용도를 변수의 종류라고 하는데 만약에 양동이의 용도를 숫자를 저장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빌려오면 여기엔 무조건 숫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양동이를 빌려올 때에는 난 여기에다 문자만 저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얘는 무조건 문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숫자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변수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할 때 양동이를 빌려올 때 변수의 종류, 그 양동이의 용도를 선언해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변수의 종류에는 양동이의 용도에는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종류로는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 그다음에 참, 거짓이라는 불린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문자가 있고 문자열형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주로 요 세 개만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문자형은 가끔씩 쓰실 거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요 램이라는 데서 내가 임의로 양동이를 하나 빌려오는데 얘를 빌려올 때 용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용도를 얘기할 때 저는 여기에다가 정수형 데이터를 담겠다라고 용도를 얘기하려면 int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int라고 하고 양동이를 빌려오게 되면 여기에는 정수형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in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인티저예요. 인티저는 영어로 정수라고 하고요. 정수이고요. 정수는 뭐가 있죠? 정수는 0, 1, 0, 1, 만 1, 마이너스 2 숫자들 중에 소수점이 붙어 있지 않는 모든 수를 다 정수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양동이를 빌려올 때 실수형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플롯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돼요. 플롯이라고 하고 양동이를 하나 빌려오면 변수를 선언하면 여기에는 실수형 데이터만 넣을 수 있어요. 실수는 뭐죠? 정수에다가 소수점 붙인 게 실수예요. 0.1, 1.22, 3.14, 195 이런 것들이 실수죠. 마이너스 1.12 이런 것들이 실수가 붙어 있는 게 소수점이 붙어 있는 게 실수예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정수형 데이터는 정수형 변수에만 넣을 수 있고 실수형 데이터는 실수형 변수에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수형 데이터는 실수형 변수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실수형 데이터는 정수형 변수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전자랑 후자 중에 전자랑 후자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맞아요. 뭐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다시 정수형 데이터를 실수형 변수, 실수형 양동이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실수형 데이터를 정수형 양동이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전자만 가능해요. 왜냐면 자, 정수 마이너스 2라는 정수를 실수형 변수로 넣기 위해서 여기 뒤에다 0만 붙이면 돼요. 2.0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를 하지 말고 그냥 2로 할게요. 2라는 정수 데이터가 있는데 2라는 정수형 데이터를 실수형 변수에다 넣으려면 2.0 뒤에 0만 붙이면 돼요. 왜냐하면 2.0이나 2나 두 개가 똑같은 숫자잖아요. 근데 반대로 0.1을 정수형 변수에다 넣으려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소수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0.1을 정수형 변수에다 넣으려면 이 소수점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0이 되잖아요. 0이랑 0.1은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는 정수형 변수에다 넣을 수가 없다. 반대는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실수형 데이터를 억지로 정수로 바꿔가지고 요 뒤에 소수점 부분 날려버리고 정수형 변수에다 넣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정수형 변수 선언하는 거, 실수형 변수 선언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불린형 변수 선언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요 램에서 양동이를 하나 빌려오는데 요 양동이의 용도는 불린이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는 두 가지 데이터만 넣을 수 있어요. 뭐냐면 true랑 false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다른 숫자들 아무것도 못 넣고 true랑 false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티저형,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랑 실수형 변수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두 개밖에 못 넣는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요 참거짓 불린형 변수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툴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린형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변수가 있어요. 양동이를 빌려올 때 얘를 char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면 얘는 캐릭터의 줄임말이에요. 문자. char이라고 명시를 하면 여기에는 이제 문자 하나를 넣을 수 있어요. A나 뭐 B, 뭐 느낌표, 뭐 특수 문자 이런 것들 문자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스트링 형태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스트링 형태로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요 문자형 변수를 여러 개를 빌려와요. 그래서 하나의 스트링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거는 지금 많이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스트링형 변수는 캐릭터형
문자형 변수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빌려온 거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같이 봤고요. 실제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변수를 선언을 할 때에는 프로세싱 코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짜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다이나믹 모드죠. 아까 배웠던. 그쵸? 셋업이라는 프레임을 썼고 드로우라는 프레임을 썼어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양동이를 메모리에서 양동이를 빌려올 때는 이 셋업 프레임 위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데 하셔도 돼요. 셋업이나 드로우 바깥에만 하시면 돼요. 여기 하셔도 되고 여기 하셔도 되는데 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다른 사람들 코드를 볼 때도 사실 읽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좀 그 전통 같은 거라서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짜요. 변수를 가장 위에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아래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먼저 정수형 변수 x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롯형 실수형 변수 y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에서 정수형 양동이를 하나 갖고 와서 얘를 x라고 이름 지어요. 그 다음에 플롯 y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양동이를 하나 또 갖고 와서 이 양동이를 y라고 이름 지어요. 그러면 요 양동이와 요 양동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x랑 y라는 이름을 쓰면 돼요. 그걸 요 아래에서 하고 있죠. 셋업에서 x는 400이라고 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요 는은 뭐냐면 왼쪽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등호가 아니라 연산자예요. 명령. 그래서 x는 400을 하게 되면 400이라는 데이터가 x에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변수 안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y는 300도 마찬가지로 y라는 변수에다가 300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면 y라는 변수 안에 지금 3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셋업에서 x에다 400 넣고 y에다 300 넣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드로우에 가서 봤더니 또 x에다가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x는 x 플러스 1을 하고 있어요. 는이라는 거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우항이 왼쪽으로 좌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죠. 이 오른쪽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x에다가 1을 더하고 있어요. x는 근데 지금 뭐가 저장이 돼 있죠? 현재 400이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1은 400 더하기 1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400 더하기 1은 401이죠. 그렇죠? 401을 좌항으로 넣어요. 그러면 x가 400에서 401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을 검은색으로 칠해주고 렉트 모드 센터 한 다음에 렉탱글을 x, y에다가 30, 30으로 그려요. 여기서의 x는 몇이죠? 401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400을 1 증가시켰으니까. 여기에서 y는 몇이죠? 300이죠. 그 다음에 코드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죠?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쵸? 4개의 코드가 실행되고 드로우의 첫 줄로 돌아가서 다시 또 반복 실행이 돼요. 그럼 그 결과 얘가 한 번 더 실행이 되죠. 여기에서의 두 번째 실행했을 때의 x값은 몇이에요? 여기에서 401이죠. 401에다가 1 더하면 402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 드로우에서는 402, 30 다시 돌아가서 403,30 404,30 얘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x가 1씩 늘어나겠죠.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코드로 실행해서. 실행을 해보면 렉탱글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얘가 왜 이동하냐면 x의 값이 드로우 한번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만약에 1씩 더하는 게 아니라 1씩 빼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1씩 빼는 게 아니라 5씩 빼면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리고 5씩 더 해볼게요. 5씩 더하고 x에만 더하는 게 아니라 y에도 한번 더 해볼게요. y에다가 y 플러스 1을 하면 y 값도 점점 증가해서 대각선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x랑 y 변수를 선언을 하시고, 저는 근데 보면은 하나는 인트형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는 실수형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이 예제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한번 선언을 해보세요. 얘도 한번 플롯으로 해보시고, 두 개 다 플롯으로 선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인트로 선언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x좌표랑 y좌표만 변화를 줬죠. 근데 여러분들은 추가로 x, y 변수 말고 추가로 변수를 몇 개를 더 선언을 하셔가지고 x, y 좌표 말고 가로 폭이랑 세로 폭의 크기도 한번 변화시켜보세요.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플롯 w를 한 다음에 w는 w-1을 한 다음에 그 w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몇 폭이 점점 작아지겠죠. 크기도 마찬가지, 높이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실험을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건 될지 안 될지. 정답은 없으니까 일단 추측해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됐을 때 왜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정말 큰 공부예요. 그거를 무슨 왜안 되는지 에러를 찾아보는. 처음에는 좀 많이 걸리고 왜 안 되지? 그리고 처음에 그 프로세싱 사용하실 때 좀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끔씩 뉴 탭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얘는 얘 코드는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코드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벌써 빨간 줄이 막 쳐지죠. 이 쳐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탭은 사실상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프로세싱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셋업은 한 개, 드로우 한 개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셋업 두 개, 드로우 두 개가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로 코드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새 탭을 만들지 마시고 항상 New를 누르세요. New를 누르시면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개별적인 코드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시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크기랑 높이도 바꿀 수 있지만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색깔 변수. RGB를 선언을 해가지고 요거 PDF 제가 업데이트된 버전을 안 올려드렸네요. 요 업데이트된 거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서 보세요. 어떻게 그리지? 교환 업데이트된 거 올려드렸으니까 받아서 보시고요.
보시면 괜찮은
하던 거 저장하시고 화면 보실게요. 변수를 선언할 때 제가 예제에서는 이렇게 변수 하나 선언할 때 자료형 쓰고 변수 이름 쓰고 자료형 쓰고 변수 이름 쓰고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만 선언했는데, 만약에 자료형이 똑같다, 변수의 용도가 똑같다 이러면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 선언하셔도 돼요. x, y, x2, y2 이렇게 선언을 하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크기를 바꾸려면 크기에 해당하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크기를 한 0, 여기 0으로 할게요. W는 1씩, H는 2씩 밀려서 얘를 가지고 렉탱글을 그리면 크기가 커지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렉탱글의 크기가 너무 빨리 빨라져가지고 1보다 더 작은 숫자만큼 증가시키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0.1? 0.1 더 할 수 있겠죠? W에다가. 왜냐면 W는 지금 실수형 변수니까. 만약에 얘가 int라 그러면 더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정수형 변수는. 근데 이제 실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0.1을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 폭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줄어들었고 세로 폭도 좀 줄여볼게요. 0.2로 이렇게 되겠죠. 렉탱글을 두 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x2를 0, y2 600 이렇게 되고 x2에다가 1씩 더하고 y2에다가 1씩 더해서 1씩 넣으면 600. 그래서 뭐 잔상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여러 개를 그려서 좀 대칭이 있는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 재밌는 패턴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딱 정지해 있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지정된 위치에다 한번 띡 찍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패턴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두 개만 썼는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많이 써서 색깔도 바꾸고 하면은 뭔가 예측할 수 없는데 되게 컴플렉스하고 화려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시간을 좀 들이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네. 그리고 그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설명만 들으시고요. 실습 시간 항상 드리거든요. 실습 시간 드릴 때 따라 해보세요. 설명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무조건 놓치기 때문에 설명 드릴 때는 설명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변수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 기초적인 거 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변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스템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변수는 내가 원하는 양동이를 빌려오는 거였는데, 시스템 변수는 양동이를 빌려오지 않아도,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변수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은 시스템 변수는 그 레퍼런스 페이지 있죠? 프로세싱 레퍼런스 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고, 많이 쓰는 것들만 처음에 갖고 와봤어요. with라는 시스템 변수는 뭐냐면, with랑 height는 뭐냐면, 우리가 size라는 함수를 가지고 화면 크기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400, 300으로 조정을 했어요. 화면 크기를. 그럼 캔버스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400에 300, 그쵸? 그랬을 때에 요 캔버스의 가로 크기를 저장하고 있어요. width라는 시스템 변수에는. width라는 시스템 변수에는 400이라는 데이터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이즈 300, 300을 하면은 여기에 30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height라는 시스템 변수는 반대로 캔버스의 높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300. 300, 200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20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겠죠. height라는 시스템 변수에는. 마우스 XY는 아까 수업 초반부에 보여드렸죠. 이거는 마우스의 좌표가 캔버스의 위치에서 캔버스 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만약에 마우스 좌표가 왼쪽 캔버스 왼쪽 위 코너에 있으면은 마우스 XY는 0, 0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프레임 카운트는 뭐냐면 아까 프레임이라는 개념 설명했죠. 셋업이랑 드로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드로우가 한 번 실행이 된 거를 1프레임이라 그래요. 근데 이 프레임 카운트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그 런 버튼을 누르죠. 런 버튼을 눌러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드로우가 실행되는 횟수가 이제 프레임 카운트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런 버튼을 누르면은 드로우가 1초에 몇 번 실행된다 그랬죠? 60번 실행된다 그랬죠? 60번 실행이 돼서 프레임 카운트는 만약에 실행하고 나서 1초가 지났으면 얘는 60이 되고 2초가 지났으면 120이 되겠죠? 왜냐면 드로우가 120번 실행이 됐으니까 2초 뒤에는. 그래서 프레임 카운트는 언제 쓰냐면 타이머 같은 거 구현할 때 프레임 카운트를 써요. 그래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20초 뒤에 화면의 배경색을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다. 이런 거 코드를 짤 때 프레임 카운트가 만약에 코드가 실행이 된지 20초가 지났는지 어떻게 알려면 만약에 프레임 카운트가 1초에는 이제 프레임이 60개가 실행이 되니까 여기다 20을 곱하면 1020 프레임이죠. 1020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카운트가 1200이죠. 1200이 됐을 때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지 20초가 지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카운트가 1200보다 크다? 그러면 배경색을 바꾸는 코드를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프레임 카운트를 많이 쓰고, 프레임 레이트라는 변수는 뭐냐면 프레임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60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1초에 드로우가 실행이 되는 횟수를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데 62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해서 1초에 정확하게 60번의 드로우를 실행하진 못해요. 왜냐면 그때그때 이제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를 출력을 해보면 막 59, 61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실제 프레임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시스템 변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키 같은 변수는 뭐냐면 얘는 문자형 변수인데요. 키보드 키를 아무거나 눌렀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누른 키보드의 키가 저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키보드에서 A 키를 눌렀다 하면은 이 키라는 시스템 변수 안에 A라는 문자형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키 코드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키가 눌린 거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 키라는 시스템 변수는 문자형 데이터만 들어가요. 문자형 데이터만 쳤을 때 여기 키라는 시스템 변수에 들어가고 만약에 Shift 키나 컨트롤 키 눌렀을 때는 이 키라는 시스템 변수에 그 정보가 등록이 안 돼요. 근데 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뿐만이 아니라 문자가 아닌 키들, Shift나 탭이나 컨트롤 같은 것들도 눌렀을 때 키 코드에 저장이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키가 눌렸는지. 그래서 Shift 키를 눌렀다. 그럼 여기 이제 Shift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키 코드 안에. 키프레스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관련된 건데 얘는 이제 어떤 키든 간에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불린 형태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false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불린 데이터가 false랑 true 두 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false가 들어가 있다가 키보드가 뭐가 하나 눌렸어요. 커맨드가 딱 눌리면 이 false가 true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인터랙션을 구현할 때 키를 아무 키나 누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때의 이 키프레스트라는 시스템 변수를 활용을 한 거겠죠. 그때는. 그래서 마우스 좌표를 가지고 마우스 따라다니는 렉탱글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됐었죠. 아까. 네, 요것도 아까 했던 거고.
마우스 XY를 가지고 마우스 좌표를 직접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우스 이벤트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마우스를 가지고 어떤 뭐든지 간에 입력을 했을 때에 그 입력을 하는 행위를 마우스 이벤트라 그래요. 마우스를 그냥 띡 움직이는 것도, 커서를 움직이는 것도 이벤트고요. 클릭하는 것도 이벤트고, 드래그하는 것도 이벤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한 일종의 함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마우스 프레스드예요. 그래서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함수를 이제 드로우 아래다가 하나 써주게 되면 요 마우스 프레스 안에 있는 요 명령문들은 평소엔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이 세 개의 명령문이 실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우스 프레스드 누르는 거죠. 프레스가 마우스 클릭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했을 때만 이 세 개의 명령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얘를 실행해 볼게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드로우라는 지금 드로우 요 틀 안에 아무 코드도 없어서 아무 그림도 안 그리는데 마우스를 왼쪽 클릭할 때만 회색 일립스를 그리는 거죠. 오른쪽 클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왜냐하면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건 왼쪽 오른쪽 관계 없기 때문에 어떤 마우스 키든지 간에 눌리면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셋업이나 드로우에 어떠한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지금 드로우에는 아무 코드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드로우를 썼죠. 드로우라는 이 틀을 썼죠. 프레임을 써줬죠. 다이나믹 모드로 구현을 할 때에는 다이나믹 모드로 코드를 구현할 때에는 무조건 둘 중에 여기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두 개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프로세싱 시스템이 얘가 다이나믹 모드로 코드를 구현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없고 드로우만 셋업만 넣어준다 그러면은 실행이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이 마우스 프레스드 이벤트를 감지를 못하는 거죠. 드로우까지 써주셔야지 제대로 다이나믹 모드가 이제 실행이 돼요. 마찬가지로 셋업을 없앴더니 셋업에 관련된 함수가 전혀 실행이 안 됐죠. 그 셋업 드로우는 항상 두 개 꼭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방금 했던 게 제가 이 PDF에서 코드를 복사할 때 커맨드 C 해가지고 여기 프로세싱에다가 커맨드 V를 하잖아요. 근데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양식이 막 깨져 있어요. 깨져 있을 때 커맨드 T를 누르면 알아서 자기가 양식을 맞춰줘요. 커맨드 T를 자주 사용하시면 좋은 게 양식을 잘 맞춰줘야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 프레스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마우스 이벤트를 감지하는 함수는 프레스드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에서 마우스 부분 있죠? 여기에 클릭드도 있고요. 드래그드도 있고 무브드, 프레스드, 릴리즈드, 마우스 휠 여러 가지의 마운트 이벤트가 있어요. 클릭드는 그냥 누르기만 한 게 아니라 눌렀다 뗀 걸 클릭이라고 해요. 한번 눌렀다 뗀 거. 그 다음에 드래그는 아시죠? 누른 상태에서 커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무브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커서만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프레스드는 방금 했던 거. 릴리즈드는 프레스드의 반대죠. 눌렀다가 뗄 때. 그래서 드래그드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프레스드는 드래그를 해도 최초에 누른 위치에만 마우스가 일립스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마우스 드래그드를 하면은 이번에 드래그 할 때는 색깔을 레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프레스드 눌렀을 때는 회색으로 그리고 드래그 할 때는 레드로 그려요. 두 개가 다른 이벤트인 거죠. 드래그랑 프레스드가. 그래서 이 드래그, 프레스드, 릴리지드 이런 마우스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코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마우스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마우스 이벤트를 가지고 뭔가 코딩을 할 때에 조건문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문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라서 일단 그거는 넘어갔고요. 변수에 대한 거를 쭉 봤어요. 시스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변수를 가지고 뭐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with랑 hate 사용하는 거 안 해봤네요. with랑 hate를 왜 사용을 하냐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셋업에는 항상 그 코드의 초기화에 해당되는 코드를 써주는 게 좋아요. 뭐 캔버스의 크기를 맞춰준다든지 변수의 초기 값을 넣는다든지 백그라운드 색깔을 정한다든지 그걸 셋업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캔버스의 사이즈를 셋업에서 이제 300, 300으로 했고 백그라운드를 125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일립스를 그릴 건데 일립스를 저는 항상 요 일립스를 화면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사이즈가 가로폭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일립스의 위치가 중간이 아니죠. 이럴 때 width를 사용하시면 돼요. width라는 시스템 변수. 시스템 변수 쓰면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변수 색깔. width 나누기 2를 하면은 캔버스의 크기가 바뀌어도 항상 가운데 있겠죠. hate도 마찬가지예요. hate도 써주시면 캔버스의 크기가 바뀌어도 항상 중앙에 있겠죠. 지금은 일립스의 XY 좌표에만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일립스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캔버스의 크기가 커지면 일립스도 커지고 작아지면은 일립스도 작게 해줄 수가 있겠죠. width랑 hate를 사용해서 그럴 때 시스템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시스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좀 더 진도로 나가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제 이번 주 진도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몇 가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코딩 할 때요. 네. X는 함께 붙였으면 안 되고 저는 띄어쓰기 붙여 써도 관계없어요. 숫자 이런 거.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변수를 선언을 하잖아요. X, Y, Z로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고 X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꼭 이걸 띄어쓰기를 해야 되냐,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Y를 초기화할 때에 한 줄을 띈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줄로 쓰셔도 돼요. 대신 한 명령어가 끝났을 땐 꼭 세미콜론을 읽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한 줄 쓰셔도 되고 띄어 쓰셔도 되고 줄 바꿔서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개발자들이 이렇게 잘 안 써요. 한 줄에는 한 명령어만 보통 쓰고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변수를 초기화하는 건데 이렇게 한 줄로 쓰면 안 되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작업하는 선임 개발자가 이걸 정말 싫어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지 말아라, 못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 T를 누르면 친절하게 줄을 나눠줘요.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변수. 네, 질문이 없으시면 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난수는 뭐냐면 얘도 일종의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숫자 사이에 있는 랜덤한 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이고요.
함수의 이름이.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써주면 그 최소, 최대값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발생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y에 0이랑 600 사이에 어떤 랜덤한 숫자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랜덤 0, 600하고 y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는 y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0이랑 600 사이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y좌표가 막 임의로 떨리죠. 근데 막 규칙 없이 떨리는 게 아니라 0이랑 600 사이에서 떨리죠. 만약에 이 최대 최소값을 400이랑 350이랑 450으로 하면 350이랑 450 사이에서 막 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랜덤 함수를 잘 사용을 하면은 재밌는 패턴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잔상이 안 남겠죠.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지워주거나 아니면은 주석 처리라 그래서 얘를 실행 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슬래시 슬래시를 2개 붙이면 그 슬래시가 붙어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주석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메모할 때 이런 식으로 메모할 때 주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메모용으로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메모할 때도 주석을 쓰고 코드를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도 주석을 해요. 근데 보시면 주석을 이 네 줄을 한 번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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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번거롭잖아요. 요걸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주석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커맨드 슬래시를 누르면 알아서 다 주석 처리를 해줘요. 다시 커맨드 슬래시 또 누르면 다시 풀어주고요, 주석을. 저는 백그라운드를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백그라운드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50이랑 450 사이에 어떤 패턴들을 막 그리고 있어요. 요거를 숫자를 잘 조절을 해서 0이랑 600 그러면 여기 안에 막 패턴을 만들겠죠. 그리고 y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width랑 height를 한번 랜덤하게 막 만들어 볼게요. width도 랜덤하게 0이랑 50 아니다 20에서 50 사이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width를 하면 폭이 막 랜덤하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height도 랜덤 얘도 20에서 50을 해볼까요? 얘는 10에서 30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임의로 막 크기가 바뀌겠죠? 동의 크기가 x도 랜덤 0에서 800면 얘는 안 돼요. x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셋업이 400이어서 좋은 관찰력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x가 무슨 형 변수죠? 정수형 변수죠. 근데 랜덤은 뭐라 그랬죠? 0과 800 사이에 있는 실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랜덤 함수의 결과가 실수니까 x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x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x를 실수형으로 바꿔줘요. 그럼 되겠죠? 아니면 x를 나는 그냥 무조건 정수로 남겨놔야겠다 하면 요 실수 데이터 앞에다가 캐스팅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억지로 다른 데이터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강제로 바꿔주는 걸 이제 캐스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트로 캐스팅을 한 거죠. 실수형 데이터를 인트형 자료형으로 캐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형변환이라고 해요. 한글로는. 인트로 형변환을 해주면 그때는 이제 X에다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실수 데이터에서 소수점이 날아가게 돼요. 인트로 형변환을 해버리면 강제로. 근데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랜덤을 잘 쓰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R, G, B 뭐 이렇게 해서 R을 G 랜덤 B 랜덤 하고 B를 할 때 R, G, B를 쓰면 임의의 색깔로 뭔가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렉탱글 하나만 썼는데 이 변수들을 더 많이 만들고 렉탱글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리면 한 번에 화면을 채워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랜덤한 패턴을 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랜덤이라는 함수 자체에다가 마우스 인풋을 넣어볼게요. 그럼 또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마우스 좌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랜덤한 그 패턴의 그 위치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랜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는 없어요. 생성이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는 할 수는 없는데 환경은 제어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랜덤 안에다가 사용자의 입력값을 넣어놓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입력값이죠. 마우스 입력값을 넣으면 랜덤하지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생성 디자인, 뭐 생성 아트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되게 기반인 거죠. 기초적인. 랜덤 함수에 의존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랜덤이라는 컨셉이 없었으면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없어요. 랜덤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탐구를 해보시고 복습하시면서 과제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뭐 마우스 입력을 넣어가지고 랜덤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대값을 바꾼 거죠. X의 최대값을 바꾼 건데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마우스 좌표에 따라서. 아니면은 위치를 고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화면 중앙으로 고정을 해요. 중앙을 고정할 수 있겠죠? 고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위스랑 헤이트에다가 마우스 X, Y 좌표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아니다, RGB만. 그다음에 위스랑 헤이트를 쓰게 되면 크기를 고정을, 위치를 고정을 해놓고 마우스 X, Y 좌표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드로잉 툴을 만들 수도 있겠죠.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드로잉 툴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색상 레인지를 좀 약간 되게 이상하게 해놨는데 색깔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저보다 좀 더 약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입력을 넣어서 제너러티브한 어떤 그래픽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거는 작업한 다음에 네. 사진하고 영상하고 제출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고하세요? 먼저 제가 과제 제출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드 자체를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이제 스케치 형태로, 스케치 폴더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프로젝트를 저장하면.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본인 조 이름을 쓰시고 1조 누구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1조 누구 두 번째 과제 세 가지를 해서 올려주세요. 네, 이름이랑 몇 주차 과제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코드 자체를.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일단 얘를 올려드릴까요? 얘 방금 했던 거 껐나?
얘는 뭐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올려드릴게요, 예제를. 올리실 때 항상 요 폴더를 압축을 하셔서 폴더를 압축을 하시고 이 압축 파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압축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네. 그래서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원분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4명이면 4개의 이미지를 연결이 되는 4개의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고 3분이면 3개의 연결되는 이미지를 만드시면 돼요. 이 예제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게 더 이제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사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는 게 각 조별로 키워드가 있죠. 제가 처음 드린 키워드 관련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하나를 정리하셔서 발표를 해주세요. 조별로 공유를 하는 거죠. 다른 팀이랑. 그래서 1조는 미디어 퍼포먼스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조원들 분들이랑 정리를 해서 뭐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발표하셔도 되고 조사하신 걸 다 발표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작품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조는 미디어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2조는 데이터 시각화, 3조는 인터랙티브 아트, 4조는 게미피케이션 프로젝트를 이제 조사를 해서 각각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눈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첫 주에는 제가 드린 키워드로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조사를 할 거예요. 매주 뭐 엄청나게 많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진 않을 건데 이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걸 찾아가지고 공유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 다 모아서 거기에서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각 조별로 케이스를 조사해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조사해 오실 때는 그 다음 주에는 키워드를 그냥 이 4개의 키워드 중에 아무거나 조사하고 싶으신 거 해오시면 돼요. 근데 단지 다음 주에는 제가 드린 키워드를 한 번씩 조별로 맡아가지고 조사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 자유 형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 파일로 정리하셔가지고 여기다 연결해서 같이 보면서 발표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미지 띄워놓고 이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저처럼 뭐 페이지 같은 거 프로젝트 페이지 띄워놓고 2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프로젝트 페이지 보면은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툴로 구현했는지 어떤 매체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첫 번째로 해주시고 뭘 표현하고자 했는지 이 2가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뭘 표현하고자 했는지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인 거죠. 메시지가 뭔지 요거를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중에 수업 끝나시고 이제 모이시는 시간을 잘 조율해서 맞추셔서 한 번씩은 모이시는 걸 이제 모이시는 게 좋겠죠? 따로 이제 뭐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씩 모이셔가지고 제가 드린 과제 같이 이제 해보면서 이제 토론해보시고 내가 이해한 거랑 상대방이랑 이해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게 사실 되게 제일 커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배우시는 과정에서 10%도 안 될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이해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더 권장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론을 해보시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토론한 걸 기반으로 과제를 하시면 돼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네. 같은 주에서 4명이서 한 작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4분이서 각각 하나씩 조사하셨으면은 4개를 한 번에 보여주셔도 되고. 그런데
하나만 하시는 게 쉽잖아요.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러 개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터디 그룹 하실 때 여러 개 갖고 오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네 개 중에 오늘은 이거를 발표를 하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었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 같이 보는 게 훨씬 쉬우니까 뭐 하나를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자유롭게 해오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